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북토크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모신 이 발제자 두 분이 둘 다 이제 두 분 다 시사 꼭지를 써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사팀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사상계에서 이야기하는 시사는 엄청 발빠른 시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격월간지이기도 하고,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 또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굉장히 속도가 빠른 시대잖아요. 그래서 격월간지에서 시사팀이 있다면 어떤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때그때 사건을 시일성 있게 쫓는 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유를 요구하는지를 좀 짚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떼시 일사 해서 시사가 아니라 떼시 생각사 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생각을 좀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신 두 분도 각각 뭐 AI나 아니면 K방산이라고 불리는 산업에 대해서 막 그때그때 일어난 일을 빠르게 알려드리기보다는 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해당 사건들, 해당 사안들을 봐야 할지를 오늘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사 꼭지에 좀 앞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실어보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의견이 있으시다면 뭐 채팅이나 이따 2부에 또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이 시사 꼭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아주 간단히 먼저 발제하기 전에 신영님이랑 재웅님 소개를 들어볼게요. 먼저 신영님 혹시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오늘 영광스럽게도 자리에 초대를 받은 윤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기자고, 오늘 여러 주제 중에서 기술, 그 중에서 AI하고 기후에 관련된 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글이 이미 사상기에 있기 때문에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글 내용의 조금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재웅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네, 저는 네,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라는 약간 좀 어려운 이름을 가진 단체에서 활동하는 평화운동 단체고요. 신제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장윤성 님이 좀 소개해 주셔서 한 개의 글을 좀 기고하게 됐고요. 저도 제가 그 다음 주가 총회라 가지고 제 준비를 잘 많이 못했는데 준비하느라 그래서 좀 그 PPT 같은 건 준비 못했고 좀 어느 정도 제가 그냥 정리한 문서를 보고 발표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이제 윤성님이 재웅님을 필진으로 엄청 추천을 해주셨어요. 같이 이제 활동가로서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 한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상계에 실린 원고를 얼추 읽으시고 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해주신 분일 것이기 때문에 편히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재웅님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글에는 이제 제 글이 두려움을 직면하기란 이름이고 어쨌든 핵심은 이게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국방 군비 증강이라던가 뭐 이제 방위 산업이라는 걸 그 키우는 행위가 이제 거기에 쓰이는 비용을 사실 비용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근데 그 비용을 정당화하는 거는 언제나 위협이나 뭐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항상 평화 운동이 말하는 것처럼 위협을 강조하고 두려움을 강조하면서 군비를 증강하고 어떤 군사화를 확장시키는 것이 더 큰 위협을 불러온다라는 게 평화 운동의 일종의 원칙, 대원칙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많은 분들이 했던 말을 좀 풀어서 썼던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연루를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펙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 뭐 합의했던 여러 뭐 국방비의 대규모 증액, 뭐 250억 달러의 뭐 미국산 무기 구매, 또 뭐 이제 방위 분담금 같은 종합적 지원하고 이제 결국 공식 문서에 영내 위협이라는 그전에는 이제 인도 태평양 뭐 전략이나 아니면 뭐
좀 포괄적인, 좀 간접적으로 그 위협을 명시했던 거를 영내 위협이라는 걸로 좀 중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을 이제 대중국 경제 저희는 뭐 한국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그 공식 문서에서 그것들을 네, 좀 명시를 했고 그리고 핵잠수함 도입과 마스가를 이제 성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마스가는 군수기지 그 중국의 대중국 해군 군수 미국의 어떤 군수기지가 될 위험이 크고 핵잠수함 역시 이번에는 중국이 그렇게 큰 강경한 기조로 말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견제하는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과라고 볼지는 조금 애매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번 주 초에 그 미국 국가 방위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1차 책임을 져라 라는 말을 했고 근데 이거는 뭐 전작권 전환과도 뭐 그 동, 연동이 되겠지만 근데 또 동시에 그 미국 콜비 국방부 차관이 한국이 대중 견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모순이긴 한데 작년부터 이미 미국은 모든 어떤 국방 관련자를 통해서 한국이 대중 견제에 동참해야 되고 이제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는 원래 한미 동맹의 원래 목적은 이제 대북 방어인데 대북 억제인데 그래서 그것도 한반도 유사시에 이제 전시에 이제 전력을 제공하는 건데 어쨌든 그 책임 그것 때문에 사실 동맹의 어떤 비용들을 감수해 왔던 건데 이제 노골적으로 트럼프 정부부터는 노골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주목했던 건 유엔사 이제 DMZ법 해서 비군사적 방안으로 이제 한국에서 비군사적 목적으로 DMZ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법이 이제 발의가 됐고 아직 뭐 제정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엔사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김동혁 선생님 그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제 자율성을 줬는데 오히려 또 어떤 한편에서는 또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것들을 조금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사실 유엔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좀 덜 하고 있지만 어, 원래 전작권 전환 그 과정에서 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 사령관과 한미연합 사령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유엔사를 강화하는 건 결국 한국에서의 어떤 한국 내에서의 어떤 주한미군의 운용력을 좀 다른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되게 어쨌든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되게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선 그 원고에선 짚지 않았는데 윤석열 때 이제 그때는 바이든 정부 때죠. 미국과 한국이 핵 기반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재래식 핵 통합 체계라고 하는 건데 이제 CNI라고 C가 이제 컨벤셔널 재래식이고 핵이 이제 N 뉴클리어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그것이 이제 한미 동맹의 한미 군사적 구조의 기반이 됩니다. 그 윤석열 그 바이든 때부터. 그리고 그래서 미국은 핵을 운영하고 대북 억제를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뭐 핵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핵 관련 확장 억제를 제공하되 한국은 그것을 재래식으로 지원을 해라. 그럼 어쨌든 대북 억제의 핵심은 지금 어쨌든 확장 억제의 핵심은 핵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미국이 쓰는 핵무기에 재래식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그 미국식 어떤 그 군사 전략, 그 작전 계획의 방식으로 재래식 무기로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이번에 이제 미국 무기를 200억 달러어치 사겠다는 것과 저는 저 뭐 평화운동 쪽에서는 강력하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게 미국은 항상 대북 방어를 이제 한국이 좀 책임지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은 결국 어떤 미국 무기의 어떤 구매와 연동되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대북 억제의 어떤 핵심 시스템이 이미 미군 주도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계속 그 두려움을 직면하기 위해서도 썼던 것들이 그 확장 억제를, 자국의 어떤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에 종속되고, 동시에 또 항상
뭐 그래서 썼지만 이제 전작권 전환한다고 한 정부들이 보수 보통 이제 소위 진보 정부라고 불리는 민주당 정부였는데 그 소위 보수 정부라고 불리는 이제 뭐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뭐 국민의힘 계열의 그 정권보다 훨씬 더 국방비 인상률이 높은 그 경향을 보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북한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봐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도 어떤 군사비 비용, 군사비를 증가하는 게 위험을 높여왔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국방비를 감소하자고 하는 주장은 언제나 조금 뭔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지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네, 저도 좀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전쟁의 시대가 왔고 베네수엘라랑 뭐 이란이랑 전쟁의 시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좀 필두로 해서 가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김현철 선생님 전 통일부 장관 하셨던 김현철 선생님이 쓰신 칼럼을 봤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좀 남북 평화를 주장하시고 좀 군비 억제 같은 것도 주장하신 분인데 전략적 자율성을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자간을 통해서 자유를 이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걸 좀 짚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평화운동 진영에서도 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설득력 있게 이런 주장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한 얼마 정도의 시간이 남은 걸까요? 한 10분 정도 쓰셨어요. 아, 네네. 좀 더 쓰셔도 됩니다. 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무기 산업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쨌든 아덱스 이 그 책임의 연루라는 부분에서 하나 그 아펙에서 무기산업 세일즈와 관련해서 하나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의 기술은 도발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기술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그 방위산업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저는 되게 어떤 그 실제적인 의미를 좀 감추는 되게 어떤 중립적인 언어로 그것을 무기산업의 어떤 악영향을 감추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평화운동판에서는 그래서 방위산업이라고 하지 않고 무기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번에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세계의 무기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언제 나온 거냐면 2차 대전 때 루즈벨트가 이제 자국 무기를 이제 유럽이 이제 당하고 있으니까 자국 무기를 이제 유럽에 어떤 게 제공하겠다라는 이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것이 되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뭐 저도 몇 가지 몇 권의 단행본을 읽고 알게 됐는데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는 책이 있고요. 거기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독일과의 수많은 거래를 하고 그래서 그 저도 뭐 자세히 그 것들을 짚어내지 못하지만 독일의 어떤 군비 증강에 미국이 상당 부분 이제 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독일이 굉장히 그렇게 성장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이 2차 대전에서 소위 뭐 전격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군비를 굉장히 증강해 왔고 또 이제 지금 아마 지금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가자와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지만 팔레스타인 실험실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실험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자국 무기를 시험하는 실험실로 팔레스타인을 테스트패드처럼 삼은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연상되는 것은 이 무기는 실제 능력이 또 효용성이 팔레스타인에서 검증되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세일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그 라파엘이라는 이스라엘 무기 기업이 있는데 라파엘이 이제 드론을 이제 자동으로 적을 식별해서 추적해서 식별하고 추적해서 공격하는 드론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자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그 2013년 23년 10월 이후 있었던 상황을
그래서 어떤 한 비무장 민간인을 그 드론이 추적을 해서 살해하는 영상을 자국 홍보, 무기 홍보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빠띠에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저번 지난 아덱스에 그 미국 이스라엘 무기 기업이 참여하는 거를 이제 반대하기 위한 서명을 받았는데 그 서명 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논란이 돼서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 산업은 방위라기보다는 어쨌든 무기 자체가 누군가를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죽임, 어떤 살상과 파괴가 일어나는 공간은 항상 분쟁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실 뭐 자하로프라는 뭐 최초의 어떤 무기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무기를 팔고 그 누군가의 적에게도 무기를 판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위산업의 어떤 대전제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대전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짚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국이 결국에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방위산업의 어떤 무기산업의 극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이제는 K방산이라는 내 이름을 어떤 지위를 얻게 되었고 근데 네 그래서 항상 뭐 사회운동이 좀 그렇겠지만 어떤 명과 암 중에서 좀 암에 집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 드렸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좀 짚고 싶었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데 대해서도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있고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데는 이제 국방의 방위 산업은 어쨌든 국가 중심의 어떤 산업이고 그것보다는 뭐 복지나 뭐 환경이나 무슨 다른 분야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뭐 이윤이 남는다 아니면은 훨씬 더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저는 그 주장에도 동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네 혹시 정말 그렇게 뭐 수치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런 네 것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제적인 어떤 책임감을 갖고 상대적으로 사실 한국에서도 수출하는 무기 수출국 중 74%가 이제 시프리라고 스톡홀름 그 국제평화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통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뭐 국익이나 어떤 미래 먹거리라는 구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코스피 뭐 엄청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제 뭐 한국 자체적으로 어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게 여기서도 결국 사실 이 글에서도 항상 평화운동 진영에서 항상 해왔던 어떤 주장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포장해서 이제 이 글에서 썼던 건데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사실 총을 겨누는 것보다 총을 내려놓는 일이 훨씬 더 용감한 일이다라고 썼지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좋은 말일 수밖 뭔가 이게 어떤 실제적으로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항상 좀 걱정이고요. 그럼에도 좀 이런 주장을 뭔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좀 무력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 이런 거라도 좀 말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맨날 그 뭔가 글을 쓰면 항상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좀 넣게 되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 되게 저는 이제 재용님 글을 직접 청탁부터 편집도 하고 이제 또 독자로서 마지막에 이제 책 잡지로 나온 거 보면서 되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용님이 그 직접 좀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문장으로는 결국에는 전쟁 자체가 이념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산업과 비즈니스가 되었고 그게 꽤나 큰 인기를 끌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산업으로 커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할까라고 좀 문제의식을 가져다 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 아니면 동료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양상만 보더라도, 뭔가 그 드론 기술 회사가의 주식이 올랐다더라. 그러면, 나도 사야겠다. 근데 원래 그 친구가 뭐 전쟁을 좋아해서라거나 살상을 찬성해서 그것을 사는 건 아닐 텐데, 이제 뉴스에서 워낙, 어떤 회사의 주가가 얼만큼 올랐다더라라고 하면 이제 그에 대한 이해나 뭔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기보다는 그거 안 사면 바보래 라는 식으로 논의가 너무 쉽게 전개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지금 정말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이란이나 팔레스타인 같은 사례로 우리가 실제 사람이 죽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 두 개가 전혀 다른 걸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따가 또 재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념이 아닌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이 무기산업에 대해서 한번 재웅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신영님이 이제 AI와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자원이 사용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후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제가 잡지를 이제 제가 좀 늦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펼쳐보는데, 제가 여기 껴도 되나?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방금 이제 재웅님 발제도 굉장히 진중하고, 생각할 거리 많이 던져주시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AI가 발달해서 특히 한국은 지금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단 하루도 AI가 아닌 것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없는 뭐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이면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일부 뭐 기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기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외에 뭐 사람들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과장된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또 깊이 있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얘기되는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AI 전문가는 아니고 기자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그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도 조금 이제 배워는 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AI를 말씀으로는 들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뭐 학습을 하고, 얘가 뭐 추론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고, 그 과정에서 왜 탄소가 나오는지 아마 잘, 와닿게 들어보신 기회가 많이 없으셨을 텐데,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글에는 없었는데, 생략이 돼 있는데, 앞부분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AI 좀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작년 한 이맘때쯤, 작년 여름에 만들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제가 직접 탄도 계산까지 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AI가 어떤 건지 한번 만나 보시면 앞으로 뭐 뉴스 같은 데서 좀 보실 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는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거 보고선 얘가 뭐 표정이 어떤 표정이다, 어떤 감정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만들었었는데요. 직접 만들어 봤어요. 뭐, 이런 거죠. 어, 한, 그, 정답지라고 하는데, 라벨링이라고 해서 얘가 실제로 어떤 감정인지를 답을 준비해가지고 매칭시킨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처음에 왼쪽에 있는 게 무슨 표정인지 처음에 모르는데 몇 번에 걸쳐가지고서 얘를 반복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즐거워하는 표정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이제 학습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비슷한 표정이 나오면 학습 그 내용 결과를 이제 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기쁨, 슬픔, 당황, 화남 네 가지를 가지고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뭐 막 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신경망을 학습시켜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돼요. 만들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아까 재용님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의 어떤 식별 메커니즘 알고리즘으로 쓰이게 되고 이제 어디로 쓰일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아주 평화적인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뭐 보면은 이럴 때 학습을 짧게 시킬 때는 뭐 몇 번 시키기도 하지만 보통은 수십 번 우리 상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뭐 수백 번에서 수천 번, 뭐 수만 번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키게 되고요. 이때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뭐가 잘 나올지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지금 상당히 큰 문제긴 한데요. 낚싯대 들이우는 거랑 비슷해요.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다양한 조합으로 가능한 많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는 모델을 선택해서 나중에 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반복을 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광고인데, 뭐, 아마도 이것도 AI로 만들었겠죠? 그 그림을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바꿨어요. 얘 감정을 한번 모델 만들어서 테스트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잘못 만들었죠? 잘못 만들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분노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표정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악물고 웃는 것 같은, 뭐, 한국의 직장인 같은 표정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뭐, 제가 이게 맞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잘못했나 보다 해서 또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델을 또 고칩니다. 다시 또 막 여러 가지, 뭐, 얼굴을 기울여 보기도 하고, 바꿔보기도 하고, 안 되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10배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학습을 시켰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잘 나오더라고요. 왼쪽에 손흥민이 굉장히 기뻐하는 표정인데, 제목도 기쁨의 눈물인데, 그 기쁨 99% 나왔죠? 오른쪽은 제가 웃어봤는데, 저는 애매하게 웃어가지고 61%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잘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제 정확도가 한 88% 정도, 기쁨은 굉장히 잘 인식하고요. 96%. 나머지 뭐 이제 당황 이런 것들을 잘 인식 못해서 88%로 했는데, 뭐 상당히 며칠에 걸쳐서 수십 번, 한 20번 좀 안 되게 다양한 조합으로 학습을 시켜서 만든 모델이에요. 근데 88%면은 100번 중에 88번은 잘 구분하지만 나머지는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정확하게 표정을 잘 읽잖아요. 미묘한 표정까지도. 그러니까 사람보다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걸 해본 이유는 얘가 정말 이 정도의 가치를 지구에 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에너지를 얼마나 썼고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GPU도 썼었는데 그 당시 썼던 설정을 마침 제가 기록해 둔 게 있어서 봤더니 한 요걸 할 때 한 번 학습을 할 때 한 107와트 정도 뭐 한다는 기록이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전력 계산을 해봤어요. 뭐 열심히 이제 구체적인 과정은 그냥 여러 가지 관련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을 다 넣어서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본 겁니다. 해봤더니 한 번에 1시간 정도 학습시킬 때 한 16원 정도? 뭐 그렇게 아주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1시간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며칠을 했기 때문에 뭐 최소한 잡아서 50시간으로 대충 했더니 뭐 이 정도 나오고 한 800원 정도의 비용을 제가 냈더라고요. 이걸 또 가지고서 이 전력량 가지고 또 탄소 배출을 추정했더니 한 2.4kg 정도의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뭐 환산을 잘 감이 안 오니까 환산해봤더니 승용차로 한 20km 정도 갔을 때 운전했을 때 또는 뭐 스마트폰 단연 충전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만만한 건 아니죠. 제가 이제 단순히 제 얼굴 표정을 웃고 있는지 이거 하는 간단한 모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반년 동안 풀로 충전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 거예요. 이러니 거대한 모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발생을 시키겠어요? 음.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또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냥 완전 생으로 한 게 아니고 요즘에 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뉴스 나오면서 조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다른 기존의 모델들 가져다가 이렇게 조금 마지막 부분만 좀 이제 재훈련 시켜가지고 내는 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해요.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람들이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국내에선 이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렇게 안 하려고 해서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 과정에서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만들 때고 이걸 이용해서 제가 이제 표정을 읽을 때 이런 걸 이제 활용할 때인데 그런 거를 보통 추론이라고 인퍼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 여기다 이제 제 사진을 넣었을 때 이 사진이 우는 얼굴인지 뭐 놀란 얼굴인지를 이제 판별을 하잖아요. 이게 활용을 하는데 그 과정은 또 별도입니다. 이때의 소비 전력과 탄소 배출이 또 달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 찾아가지고 제가 봤더니 대략 한 0점, 만들어질 때보다는 좀 적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주 조금, 굉장히 조금만 그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도 적게 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게 한 명이 만들어서, 이거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 혼자 쓰지만 대부분 상품으로 만들면은 아까 이제 소연님이 당근에서 일하셨는데 당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모델을 누군가 이제 제품이 출시될 때는 뭐 오픈 AI처럼 뭐 수억 명이 쓸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해봤는데 제가 만든 모델이 아주 작고 귀엽지만 이것이 예를 하루에서 뭐 100만 명이 하루에 2번 정도만 이용하면요. 전기요금이 하루에 8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탄소 배출량은 신용차로 지구 반바퀴를 좀 못 도는 거리를 갈 만큼 배출이 됩니다. 결코 만만한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 모델의 어떤 그 생애 주기를 다 고려해서 환경 영향이라든가 탄소 배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데 그만큼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감을 한번 잡아보시고 모델이 뭔지를 알고 그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감을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뭐 챗GPT나 이런 그 대형 언어 모델도 예외가 아니고 숫자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거와 비슷해요. 챗GPT 보통 질의 한 번에 뭐 자료가 굉장히 다른데요. 한 2.9와트아워 정도 나온다고 해요. 제가 만든 게 약간 2좀 넘었었잖아요. 약간 우연히 있지만 비슷한 숫자가 나와요. 대충 감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만약에 추론을 이렇게 쓰게 된다면은 하루에 100만 명이 2번 쓰면 80만 원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감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용하다 숫자가 좀 많이 다른데 그리고 이제 한 작업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단순 질의는 굉장히 그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그다음에 좀 뭐 그림을 만들어줘 이런 것처럼 좀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걸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괜히 이제 재밌다고 그림 많이 만드시고 이러면은 탄소 배출에 일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면 저 정도고 이제 그 작업에 따라 굉장히 다른 양을 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AI 검색도 최근 많이 하잖아요. 구글만 해도 요새 거의 기본으로 나오고 있던데 걔는 좀 더 많은 산소량을 배출하는 것으로 또 나옵니다. 그냥 단순 검색보다 2, 30배 정도 나와요. 만약에 이거를 가정이겠지만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숫자하고 좀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90억 건의 검색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뭐 GPU만 50만 대가 필요하다는 계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점점 계속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그 개선되고 있지만 그만큼 또 성능이 좋아지고 밑에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처음엔 짧게밖에 못했지만 점점 긴 텍스트를 입력하기도 하고 출력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뭐 그림을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또 많은 그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은 개선되고 있고 그에 따라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뭐 기업들이 안 밝히고 있어요. 안 밝히고 있지만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제 나름의 방법들을 추론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내년 초에 올해도 나올 건데 뭐 스탠퍼드에서 AI 보고서 같은 걸 내면은 거기도 이제 탄소 배출량 같은 것들 계산해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2024년도에 나왔던 거대 모델들 같은 경우는 뭐 한 8천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많은데 뭐, 한 사람이 이렇게 5톤 정도 배출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도 많지도 않다고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몇천 명의 수준이면은 사람은 80억이 넘는데 뭐 그러면 아직은 요긴할 만한 수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감각을 이 구체적인 숫자 가지고 좀 가져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냥 뭐 배출이 많이 된대, 기후에 나쁘대, 막연하게 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정확하게 숫자를 아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건가? 의외로 전체 전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1에서 1.3% 정도 22년 좀 그렇고요. 지금은 이거보다 좀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415 테라와트아워 되는데 이 정도면은 아직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단일 요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앞으로 6년 뒤에는, 6년 아니 4년 뒤에는 한 1000테라와트가 좀 안 되게 될 텐데, 이 정도면은 전 세계 수요의 한 3%, 일본이 지금 한 해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를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절반이 순전히 이런 AI를 위한 가속 서버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애매해져요. 1%는 좀 낮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3%면 그것도 좀 아직 왜냐면은 한국에서 난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원전을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재생에너지 그렇게 되냐 마냐 이걸 용인에 지어야 되냐 뭐 전남으로 날려가야 되냐 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전체 숫자로 보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 정도가 판을 이렇게 흔들 정도인가?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 세계 전문가들은 이 숫자 자체는 아직까지는 아주 크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숫자 자체의 절대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면 이제 배출량도 굉장히 작죠. 지금 현재로서는 0.5%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까지 고려해도 이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간에 나왔지만 지금 더 큰 그 증가세가 예상되는 것들은 뭐 냉방이라든가 왜 이제 폭염 때문에 냉방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것에 의한 그 배출량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AI가 그렇다고 숫자는 훨씬 작은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숫자를 보면 그렇게 돼요. 보시면 여기 나왔죠. 데이터 센터에 의한 그 증가량은 그렇게까지 다른 요소들, 뭐 전기, 그, 운송수단의 전동화 또는 뭐, 산업의 어떤 그 배출량 증가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요. 스페이스 쿨링, 그러니까 냉방, 난방 이런 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AI가 그렇게 떴는 건 과장인가? 꼭 그렇진 않은 게요. 지역 편중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평균을 내면 그렇다는 거지, 이 대부분은 어느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북미 지역하고 유럽, 그다음에 중국에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은 전체의 지금 80%가 그 소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특정 어떤 국가나 미국의 주 지역 이런 경우는 이미 이제 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걱정하는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체로 본다면 아직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작은 단위 요소이지만 이게 실제로 입지를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몰려서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문제를 분명히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데이터 센터를 한꺼번에 지었을 때 그 부분에 공급할 어떤 뭐 전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리드 시스템이라든가 배출하는 산소가 한국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국에서 지금 들여오기로 한 GPU를 모두 들여와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원전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주장 뭐 이런 거하고는 별도긴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국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분리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문제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전력 소모량 증가를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환경 요인도 많이 있고 비슷해요. 물 같은 경우도 물 부족 국가에 위치해야 했다는 지금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량으로 보면 아직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아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나오는데 수만 가구 정도가 1년 사용 수준, 뭐 적은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효용이 있다면은 감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 많이 몰렸을 경우가 문제인데 대표적인 진단이 이런 건데요. 이건 이제 가디언에서 이제 분석했던 건데 지금 현재 그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들이 입지 지역들이 상당수가 식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거기서 어, 그 물수요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단이에요. 뭐 미국 서부라든가 저쪽에 이제 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보시면은 입지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교하게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네, 가사 불수요. 이게 이 정도니까 아주 많다고 결대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토지라든가 네, 건설 뭐 이럴 때 당연히 많은 양의 탄소가 있지만 계산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평가하는 것이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좀 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AI가 하고 기후 얘기 나오면 다들 이제 약간 양극단의 주장들 많이 해요. AI 뭐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연히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 반대로 그거가 지금 문제냐 기후가 이렇게 난리인데 지금 AI 같은 거 지금 집어넣고 기후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어느 쪽도 지금은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죠. 작은 질문들을. 아까 이제 검색, AI 검색이 그냥 검색에 비해서 이제 수십 배의 음, 에너지를 소모하고 배출을 할 텐데 그렇다면 그 AI를 사용하는 검색이 또는 AI에 질의하는 것이 우리 검색보다 10배 유익한 활동일까? 또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죠. 아니면은 단지 그 배출량을 늘린다는 이유만으로 반기후적인 활동이라고 뭐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어, 이건 이제 뒤에 나올 얘기 때문에 다르게 이 질문을 하는 건데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확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상쇄한다면 그건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반대로 AI가 지금 소비만 얘기했어요. 에너지 소비와 배출만 얘기했는데, 반대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동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또는 AI를 사용하거나 만드는 집단에 대해서 이걸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공개하고 있는가? 질문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선 뭔가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그 재생에너지의 그 향후 어떤 예측 같은 걸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뭐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 정도에 피크를 친 다음에 배출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미 수년간의 학습으로 알고 있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이죠.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낙관적인 희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EA 보고서를 낸 그 내용이지만 이거 그대로 갈 거라고 분명히 믿을 수 없어요. 뭐, 그래서 이제 뭔가 행동이 필요할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어떤 대출을 명확하게, 우리 그 에너지 소비량 이런 것 가전제품에 붙이잖아요. 에너지 등급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AI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인증제를 하든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정도 공개하고, 아까 배출량 같은 거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 그걸 스스로 공개하게끔,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아무도 못하고 있죠. 물론 요구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 이건 뭐 기업들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잘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뭐 같이, 시민사회하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계속해서 AI의 어떤 그 환경 영향을 수세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차라리 이게 어차피 대세고 산업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면은 이걸로 뭐 그림 만들어서 돌려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뭐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차라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인류의 문제에 먼저 쓰는 것으로 한번 더 발상을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AI가 분명히 뭔가 인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류의 가장 큰 난제인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쪽으로 제일 먼저 쓰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해악이 있다 하더라도 상쇄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산업에서 어떤 적용했을 때 에너지를 좀 적게 쓴다든가 배출량 줄일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적용하려고 이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이건 LLM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들 다들 입을 모으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좀 전력망을 최적화한다든가 우리 건물의 어떤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세한 곳에서 어차피 AI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경주를 하는 전 세계가 경주하는 상황이라면은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먼저 쓴다고 발상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몇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시도하는 곳들이 기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최적화를 한다거나 또는 뭐 재난 상황에서 대응책을 제기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 결합해가지고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 뭐 민간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잘 아직 안 되는 곳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정리를 하면요. 막연히 걱정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약간 숫자를 통해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얘기, 제가 만든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 LLM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숫자를 좀 보면은 조금 감이 오고,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에 비해서는 숫자가 아직은 크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도 아주 커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지역적 편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큰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고, 한국도 거기서는 분명히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AI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중단할 수 있지 않다면은 그렇다면은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있지만 한국 문헌을 통해서 좀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기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도 책으로 분명히, 아니 잡지로 분명히 저 꼼꼼하게 읽었는데 되게 또 새롭게 와닿았고 또 추가된 내용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들었고요. 좀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막연히 AI 뭐 개발 아니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탄소 배출 이런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이제 많은 언론에서나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정작 그 중요한 정말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찾아보려고 저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지금은 이 정도 뭐 1에서 1.5% 정도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앞으로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 가야 할지가 뭐 그냥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 있게 조금 그런 숫자들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이제 재홍님이 좀 사람이 죽고 사는, 진짜로 물리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의 측면에서 좀 그걸 짚어주셨다면, 신영님은 이제 AI 개발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영역에서 역으로 이제 뭐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AI가 가져올 큰 문제가 좀 염려된다거나 하면서 결국에는 또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라는 그런 고리로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물리적인 생존과 이 AI 시대의 생존에 대해서 좀 2부에서 또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됐습니다.